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7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요 장면은 25년 만에 등장한 긴과 돈클리크입니다. 물론 이들이 긴과 돈클리크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돈클리크 해적단 선원 파엘도 함께 있는 걸로 보아 이 자들은 긴과 돈클리크가 맞는 걸로 보이죠. 25년 전 에피소드에서 상대에게 은혜를 받은 긴은 클리크를 데리고 떠나기 전 말했습니다. 위대한 항로에서 다시 보자. 이 대사 때문에 킹이 언젠간 등장할 거라는 기대감은 모두에게 항상 있었고 가끔 실루엣만 나오는 경우에 혹자되는 실루엣의 정체가 킹이 아닐까라고 추측했었죠. 실예로 후주우가 등장하기 전 후주우의 신발이 킹이 아닐까도 생각했습니다. 다만 후주우는 킹이 아니었죠. 하지만 드디어 25년 만에 킹이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하치노스에 있는 긴과 돈클리크는 검은 수메 적단의 사나이일까입니다. 저는 아닐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해적섬은 이명에 맞게 단지 주민이 해적인 섬입니다. 실예로 록세 적단의 본거지는 벌집이었으나 가펠리에 있던 자들이 모두 록세 적단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1096화 속 록세 적단이 벌집에서 가펠리로 출항하자 해적섬에 있던 해적들은 말했습니다. 선수를 빼앗겼어. 록세 적단이 출항했다. 우리들도 가자. 이처럼 해적섬에는 여러 해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과 돈클리크가 해적섬에 있다고 티치의 수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 추측이 맞다면 생각해볼 건 킹의 떡밥입니다. 킹의 옷에는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동료 빌딩 스네이크 몸에도 킹의 문신과 같은 용이 그려져 있죠. 신세계에 들어오는 해적들은 사왕이라는 벽에 막혀 사나이 적단이 되냐 혹은 사왕에 맞서냐라는 선택을 받습니다. 앞선 문신 떡밥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킹은 샹크스의 사나이 적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킹과 빌딩 스네이크의 문신이 같은 건 우연일지도 모르죠. 다만 킹이 샹크스의 사나이여야 하는 떡밥이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티치입니다. 샹크스는 티치의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실예로 엘바프에서 샹크스는 홍구에게 티치가 해적섬에서 나왔다는 정보를 듣기도 했죠. 즉 현재 샹크스에게는 해적섬에 첩자가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떡밥까지 생각해본다면 이 역할을 킹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병원에 있는 코비와 소드입니다. 이들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듣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나설 차례잖아. 이 대사의 의미는 사왕한테도 위의 허가 없이 사함을 걸고 그 밖에 온갖 명령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격대 소드인 만큼 소드는 베가펑크가 말한 진실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적이 해적이든 세계정부든 이들은 움직일 거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오랜만에 등장한 스모커입니다. 드디어 스모커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뒤에 무언가를 싣고 가는 걸로 보이죠. 과연 뭐를 싣고 가는 걸까요? 제가 스모커의 등장으로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로우입니다. 현재 로우는 티치에게 완전히 당해버렸지만 배포가 겨우겨우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분명한 건 로우는 이렇게 퇴장할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스모커가 현재 병원으로 향한다면 상황이 맞지 않을까요? 스모커가 로우를 발견하고 소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맡긴다. 더 나아가 소드는 진짜 정의에 움직이는 만큼 로우를 무조건 체포할 자들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센코쿠와 로우가 연이 있는 만큼 로우를 치료해줄 자는 센코쿠가 유력하다고 생각했는데 스모커가 병원으로 가는 장면이 나온 만큼 로우를 치료해주는 건 스모커일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나스조로와 조로의 대결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조로의 상징적인 화인 1111화에서 나왔어야 더 멋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다시 돌아와 여기서 첫 번째로 주목할 건 조로가 나스조로의 검이 귀철이라는 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현재 2대 귀철은 와노쿠니에 3대 귀철은 조로가 차고 있는 만큼 나스조로의 검은 로제의 검 에이스와 같은 최상 명검 초대 귀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게 있습니다. 2대 귀철은 코즈키 스키야키의 선조 코테츠가 만든 검입니다. 그리고 3대 귀철은 와노쿠니의 선대 쇼군 코즈키 스키야키가 만들었습니다. 즉 초대 귀철 역시 와노쿠니에서 만들어진 검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나스조로의 이름은 와노쿠니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스조로의 옷은 와노쿠니에서 입는 옷처럼 보이죠. 즉 나스조로는 단지 와노쿠니 출신의 인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오로성은 악마로 추정됩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20인의 왕들은 거대 문명을 가진 고대 왕국을 이기기 위해 악마를 소환한 걸로 보이죠. 수장족을 무찌르기 위해 악마를 소환하려고 했던 무기력 섬의 주민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1086화입니다. 1086화 속 사보가 마리조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방 코프는 말합니다. 사보, 너 조금 전 임이라고 했었지. 엉뚱한 얘기겠지만 800년 전 이 세계를 창조한 최초의 20인의 네로나 가문 임성이라는 왕이 있었어.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임 역시 800년 전 있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20인의 왕 중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가설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800년 전 20인의 왕은 고대 왕국을 이기기 위해 지옥에서 악마를 소환했지만 악마가 오로성과 임의 몸으로 들어가 기생 중이다. 즉 오로성의 현재 모습은 20인의 왕의 모습이며 오로성이 괴물로 변했을 때의 모습은 20인의 왕들 몸에 기생하고 있는 악마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한 건 세터는 쿠마 어린 시절 모습에 등장했을 때도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즉 오로성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800년 전 오로성의 몸에 악마가 기생한 순간부터 늙지 않는 몸이 된 게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 과거 영상을 토대로 만들어진 걸로 자세한 얘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나스즈로가 조로와 싸우며 두 번째로 주목할 건 조로는 나스즈로에 의해 처참히 패배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로성은 찐 최종 보스인 만큼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조로가 나스즈로를 이기면 안 됩니다. 에그헤드 편에서 조로는 나스즈로에게 패배하지만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승리하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호킨스입니다. 와노쿠니 편에서 호킨스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한 달 후 살아있을 확률 19%. 살아있을 확률이 19%란 건 루피와 조르는 생사의 위기에 있다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예언 후 2주 뒤 루피와 조르는 오니가시마에 가서 카이도와 킹을 쓰러뜨렸습니다. 다만 이들은 그곳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했고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가 깨어났죠. 즉 조로와 루피가 일어난 당시가 호킨스의 예언 3주 후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루피와 조로는 와노쿠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며칠이라고 말한 걸로 봐 짧아야 2일, 길어야 5일 이내일 겁니다. 그리고 루피 일행은 며칠 후 에그헤드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시 길어야 5일, 짧아야 2일일 겁니다. 와노쿠니 당시 호킨스가 말한 한 달 뒤 예언의 날은 에그헤드에 있는 지금이라는 겁니다. 아마 조로와 루피는 오로성에게 살아있을 확률 19% 정도가 될 정도로 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해군의 배를 침몰시키는 엘바프입니다. 100년 전 세상을 뒤흔들었던 태적단답게 엄청난 힘을 가진 걸로 보이네요. 다만 2년 전보다 버프받은 해군 중장들이 이를 막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엘바프의 배가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거인족이 탈출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거인족이 루피 일행이 빠져나가도록 오로성과 해군들을 막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토트랜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제르마와 태양의 적단이 남아있던 것처럼 말이죠. 아마 이런 상황을 더 만들려고 거인족의 배를 오다삼이 파괴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의 대사입니다.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언을 하나 남기게 해주게. 전 세계에 점지하고 있는 뒤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말이 나오기 전 철거인 안에 들어간 점버벌레가 파괴되며 베가펑크의 방송이 끝났습니다. 과연 베가펑크가 말하려던 건 무엇일까요? 저는 단지 뒤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1085화 심층 분석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코브라는 죽으며 사보에게 말했습니다. 루피군과 비비에게 전해주게. 우리들도 D다라고. D의 일족이 아닌 코브라가 이런 말을 한 걸로 보아 D란 혈통이 아닌 단지 세계정부와 적대하는 자들의 의지를 담은 표시라는 겁니다. 즉 D란 던, 여명으로 세계정부가 지배하는 밤을 끝내고 새로운 빛을 보자는 의미. 세계의 여명, 던의 깃발을 걸자라는 의미로 D를 이름에 붙인 거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철거인을 제압하는 오로성입니다. 베가펑크는 방송을 통해 조이보이와 일당들은 20개의 왕국이 힘을 합쳐야 할 정도로 강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거인과 조이보이는 조이보이의 동료로 추정됩니다. 즉 철거인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거인은 오로성에게 한 방에 제압당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죽어 기절한 건 아니겠지만 철거인 안에 보관하고 있던 전보벌레가 일격에 파괴된 만큼 오로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겠죠.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20인의 왕국은 고대 왕국을 위해 오로성, 즉 악마들을 소환한 게 더 확실해진 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을 든 티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의 이빨이 멀쩡하다는 겁니다. 티치는 이빨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이빨이 정상일 때가 있었는데 그건 임펠다운에서 등장했을 때였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로 이빨이 멀쩡히 보인 순간이네요. 과연 티치의 이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티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